이게 우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파는 제가 어저께도 계속 얘기하지만 딱 그냥 수준이 보나파르티즘 수준이라니까요. 영웅숭배, 국가주의 영웅숭배, 그 정도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 우파들의 수준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이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대한민국 우파들이 그 수준까지 갔어. 그냥 국가주의자들에다가 영웅주의자들, 영웅숭배주의자들, 그 단계 딱 보나파르티즘. 그러니까 보나파르티즘이라는 게 이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아닙니까? 그 나폴레옹 이름이 보나파르티거든요. 그래서 그 새끼 누구예요? 그 나폴레옹 3세. 걔가 다시 제정을 하면서 내가 삼촌의 조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나폴레옹,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이름 아시죠? 나폴레옹. 그러면서 나폴레옹의 정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숭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웅주의, 국가적 영웅주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광을. 그래서 이제 그 보나파르티즘에 나오는 거에서 그때 프랑스가 이제 계속 찌그러지고 있었잖아요. 나폴레옹 전쟁 지고 난 다음에 찌그러지고 있다면서 이제 국가의 영광에서 글로리라는 거 있죠. 글로리, 그 요새는 이제 미국에서 마각에서 그레이트라는 말 나오잖아요. 국가를 위대하게, 국가를 영광을 다시 한번 과거 향수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히틀러도 제1제국, 제2제국, 제3제국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게 세 번째 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가의 영광을 중심해주고 그 국가의 영광을 불러왔었던 영웅, 그리고 그 영웅의 헌신이 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이제 보나파르티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국가의, 그러니까 왕정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되게 혼란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국가적, 그거에 있어서 나는 프랑스인이다라는 정체성, 나는 미국인이다 이런 정체성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인간이 영웅, 국부, 국가의 아버지, 이 나라를 창설한 사람, 기타 등등이 그 사람에 대한 영웅 숭배로부터 애국심이 나온다라는 걸. 근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권적인 공민교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관적인 국가 충성심과 기속성, 정체성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거 똘똘 뭉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해당되지는 않는 건데, 이제 그 국가 간 경쟁이나 이런 거에서 다시 한번 결집하자.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나폴레옹 3세는 꼴값 떨고 지랄하다가 비스마르크한테 개처발리고 1871년 보불전쟁에 개처발리고 이제 실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웃긴 거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렇게 갔을 때 반일주의.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이제 프랑스는 이제 프로이센에 대한 적개심, 나폴레옹은 정치가로서는 국외 정치가 비스마르크에 대한 자기의 경제 의식, 그리고 이제 산업이나 식민지 쟁탈에 있어서는 영국, 그러니까 식민지 쟁탈에서는 영국과의 경쟁, 그리고 유럽 내부에서는 비스마르크하고의 그 프로이센하고의 경쟁,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프랑스를 이제 1등 국가, 2등 국가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렇게 갔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주구장창 물고 뜯어지면서 반일 정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반일 정서를 기본으로 한 영웅사관, 그러면서 이제 그 독립운동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스토리를 만들고 뭐 영화를 파묘 같은 영화를 만들든 뭐를 하든 천만 관객 모아하면서 이 집단 정서에서 반일주의를 계속 내세우고 있어서 오죽하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기타 등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영웅들이 하려고 했었던 거, 어떤 나라나 어떤 적개심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근대성, 생산성, 산업 이런 거, 지금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누가 우리의 국부인가를 다시 평가를 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강화하자는 얘긴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서술이나 이제 4.3, 5.18 이런 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삼는다고 하면 우리의 이 산업국가, 그리고 무역국가, 선진국, 5천만 이상의 선진국, 세상에 지금 7나라, 8나라밖에 없는 이 나라, 이 정도 수준에 된 나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인구 5천만 이상의 선진국으로서 세계 주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떻게 독립운동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로부터 나와요. 산업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일원이 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가 6.25 전쟁 과정에서의 우리한테 참전했었던 국가들의 그 참전 정신, 그리고 미국이 윌슨주의가 만들려고 했었던 대양 문명, 전 세계 그 경계 없는 시장, 제너럴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만들었던 무역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뭐 이게 가르쳐지겠어요? 지금 꼬라지를 봐가지고. 이쯤 되면 이 질문 드릴게요. 원래 제가 궁금했던 건데, 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친일이 나쁜 거예요? 친중이 나쁜 거예요? 친일은 완전히 정신병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일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일본과는 동맹국가인 거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국제 분업 체계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전략에서 기본은 부가가치거든요. 부가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국은 우리의 부가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보세요. 중국의 애국주의는요. 애국 소비까지 가서 우리나라 물건 안 사주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의 그 반도체를요. 만약에 미국이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2025년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그대로 중국이 추진했으면 지금 반도체 기술, 반도체 공장 우리 거 지금 다 뺏어가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지금 중국한테 뺏겼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그래 반도체는 다 한국 거니까 우리가 기술 뺏고 뭐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공존이 가능하겠지만 반도체는 사가서 완제품은 내가 우리한테 팔게 뭐 이러면은 되겠죠. 중국이 우리랑 그렇게 공존할 마음이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경쟁국이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협력적인 관계에다가 우리하고 분업 구조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산업 경쟁이나 기타 등에서 일본 거를 따라잡고 뭐 하면서 균형을 이룬 상태고 지금 일본 조선소가 커진다고 대한민국 조선소가 망한다 우리가 그런 위협을 느끼진 않잖아요. 중국 조선소가 존나게 커지면 한국 조선소 수주 물량 다 뺏어갈 수 있었던 거 얼마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불공정 거래도 하고 덤핑하고 반도체 산업 우리가 LED, LCD 같은 거 다 뺏겼고 그러면 지금은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부가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만 대전략의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전략의 부가가치는 어디? 생산, 소비, 그러니까 생산, 유통, 그리고 또 하나가 금융. 여기서 이제 그리고 지적재산권 이런 거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우리의 부가가치 창출해서 존중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지적재산권을 존중을 해요. 우리의 유통 질서를 존중을 해요. 뭐 요새 같은 테무, 알리바바, 테무 같은 알리바바 같은 거에서 걔네들이 할 때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우리 택배를 쓰는데 쟤네들 택배 안 쓰죠. 걔네들 우체국 쓰는데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를 해요? 만국 우편 협약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편 협약에서 못 사는 나라하고 잘 사는 나라 사이에 이게 서로 그 보조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1대1이 아니라 계속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우리나라 우정 사업 이렇게 전체 비용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캐파를 그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정 사업 그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서 걔네들한테 중국의 유통업체한테 보조금을 주는 꼬라지다. 이런 걸 우리가 왜 해요? 이것도 바로 시정해야 되는 거죠. 테무가 됐건 알리바바가 됐던 걔네들이 우체국 택배를 해서 국제 만국 우편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쟤네들한테 보조금 주는 꼬라지인 택배를 한다. 그건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기버스하고 이때도 그랬는데 중국은 우리한테 전기자동차 전기버스에 보조금 안 줬는데 우리는 왜 쟤네들 걸 보조금을 주냐고요. 상호주의적이지 않게. 그리고 이 버스도 우리가 100% 국내산 버스를 돌리던 나라에서 지금 전기버스 점유율을 왜 쟤네들한테 주냐고요. 일자리가 몇 개고 돈이 얼만데. 나라 세금 써가면서 대가리 빵꾸 났냐고. 무릎을 젓는 게 태양광도 전 좋아요. 태양광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태양광 패널도 기본적으로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아닙니까? 실리콘 웨이퍼가 반도체를 만든 웨이퍼도 있지만은 태양광 센서 웨이퍼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태양광 셀을 만드는 나라 입장이라면 우리가 급하게 중국산 셀을 들여가지고 전라도 바닥에다 그냥 이걸 빨리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셀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가야지. 중국 거를 사다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보조금으로 중국산 셀을 사다가 태양광을 까는 게 어디냐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태양광을 계속 할 때마다 중국한테 의존성이 생기는데 이 새끼들 이렇게 친중이라고 이런 게. 중국한테 이 경로 의존성에서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중국이 돈을 벌게 앞으로 우리가 버스를 계속 바꿀 때마다 중국이 돈을 벌게 중국의 의존성이 되는데 중국이 가고 우리하고의 경쟁이 불공정한 관계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계속 빨대를 꼽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그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친중파를 늘려나가는 정보 활동까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방비로 열려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나라 꼬라지가 미친 거지. 미친놈들. 여러분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래를 트잖아요. 한번 거래를 터가지고 그러면은 사업자 계약서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서로 문서 쓸 거 하고 서로 영업한 사람끼리 만났어. 그러면 딱 가격을 봤는데 내가 태양광 패널 하나라는데 여기서 10,000원이고 이거 가격이 비슷해. 그러면 계속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 한번 거래튼 데랑 계속 하게 되죠. 믿을만한 제품을 계속 안정적으로 꾸준히 주면. 그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되면 우리가 이번에 몇 개 바꿔야 저쪽에서 물량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신뢰가 곧 의존성. 아까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존성
신뢰가 곧 의존성으로 바뀌어서 컨트랙트가 계속 유지되는 관계가 되니까 계속 경로 의존성이 생기죠. 그렇게 중국하고의 과정에서 중국이 부가가치를 많이 먹는 방향으로 우리가 경로 의존성이 생기면 그럼 우리 작살 나는 거라고. 나 지금 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친중은 중국이 지금 패권을 추구하고 한미동맹에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간단해요. 중국 패권하에 사느냐, 미국 패권하에 사느냐인데 나는 미국 패권하에 사는 걸 선택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미국 패권하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씨발 홍콩꼴을 보세요. 나 홍콩꼴을 보고 난 다음에 중국식의 통치 아우 씨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